네, 여보세요? 신제품이요? 네네네. 저도 애플 제품을 많이 쓰는 편인데, 애플이 어제 신제품들을 대거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다우가 1.4%, 나스닥은 2%, S&P 1.8% 상승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유가와 관련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고요. 구글도 3%나 상승하고 테슬라 3% 등등 전 부분에 걸쳐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식 관련 뉴스 중에서 미국 ETF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ETF가 정말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73개 ETF가 상장하면서 최근에 올해는 특히 이슈가 되는 게 단일 종목 ETF, 그래서 ETF를 통해서 밈 주식을 숏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분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 미국 내에서 안티 ESG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내용을 보면은 비벡 라스웜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쉐브론의 화석연료 생산량을 늘리라고 서한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분을 보니까 0.02%니까 약간 쇼잉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워렌 버핏한테도 연락을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중요한 코멘트는 이건 것 같아요. ESG가 아닌 ROI와 같은 지표 중심으로 경영해라.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탄소 저감이나 ESG 프로젝트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ESG 자체에 가진 문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은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안티 ESG 분위기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연준에서 금융 담당 부의장이 새롭게 임명됐는데요. 이분이 가장 강조했던 것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상자산과 기후변화의 역할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어제 해주셨는데 저 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아이폰 14 프로가 발표됐는데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알약이라고도 하고 이게 섬이다 뭐 이렇게 다이나믹 아일랜드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니까 아이폰 14 프로가 $999인데 이게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슈가 됐던 것은 애플 워치도 울트라가 추가가 됐는데 초정밀 이중 GPS 그리고 크라운을 돌리면 야간 모드로도 제공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시계가 아니라 필수 장비다. 그래서 이제 산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도 2세대가 발표됐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더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판매량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의 아이폰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크고요. 물론 주가의 반응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그림이 하나 있었죠. 미국 내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이 50%까지 올라왔다. 이게 2018년까지만 해도 35%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과거에 이제 iOS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처럼 운영체계를 기준으로 보면요. 2012년 당시만 해도 안드로이드, iOS, 카이오S, 윈도우폰, 신비안도 있었고 심지어 삼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업체들이 운영체계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다 소멸되면서 2018년부터는 안드로이드와 iOS만 남게 되었다라는 이런 치열한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VR 시대로 넘어갈 때 OS는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누가 모을 거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기업들은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 전투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기게 됐을 때는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죠.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년물 금리 어제 6bp 하락했고요. 10년물 금리도 7bp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어제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언론에 보면은 금리 때문이다, 뭐 유가 때문이다 등등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한은에서 어제 원화 약세 속도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서 빠른 측면이 있다라고 구두 개입을 하셨는데 이 구두 개입을 했던 한 이유로 원화 약세가 좀 진정되긴 했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회수가 된다면 모두 다 해피한 거죠.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와리를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전화위기에 빠진 게 있구만. 정부가 개입한다면, 저 폭탄이 터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내놓는다면 어쩔 텐가. 자,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위기가 온다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베팅을 했을 때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뭐냐면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언제 구두 개입하는 것이 좋을까? 정부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쯤 하면은 그래도 먹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원화 약세가 충분히 진행됐을 때 했다라고 생각하면 의미 있는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주변에서 어제 환율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 걸 보면 일정 부분은 좀 피크아웃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죠. 유가도 어제 의미가 있는 변화가 2020년 초반에 골든크로스가 있은 이후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부터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것은 긴 시계열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와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OJ가 일본 국채 매입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다시 0.25% 금리 상한으로 제시했던 0.25%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채권 발행을 서두르는 미국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린다는 얘기인데 가급적이면 싼 금리에 빌리고 싶어서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빌린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내용을 보시면 고등급 회사채 자금 조달 비용이 상당히 빠르게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 와가지고 단기 대출이라도 좀 해주세요 라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그리고 글로벌 채권 시장은 이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긴축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지금부터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유가는 어제 6%나 하락했습니다. 의미 있는 수준의 하락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폴 크루그만이 조용한 목소리로 잠깐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빼고는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데 그거 뭐 다른 생각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말씀은 야 이게 디플레이션인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유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것도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아무리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수요가 안 받쳐주면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논리가 지금부터 먹힐 수 있을지 유가를 보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어제는 그래도 의미 있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브레이너드와 메스터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브레이너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요. 메스터 총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날려주셨습니다. 주요 단신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님께서 어제 75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용을 보면 75bp 가능성이 벌써 74%나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9월달 FOMC 회의에서는 75bp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높여놓으면 기대치를 높여놓으면 50bp 하면 또 시장이 안도할 테니까 이렇게 미리 높여놓는 작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됐는데요. 생각보다 무역 적자 폭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푸틴이 어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유럽 없어도 우린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야 노드스트림 없어도 돼 그냥 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드스트림 폐쇄한 거는 다 서방 제재였답니다. 아니 언제는 뭐 기름이 새서 그런다며요.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던 유럽 없이도 우리는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수출 계약 때문에 큰 문제 없다. 터빈 수리만 해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또 보면은 국내 기사에도 보면은 유가 상한제 검토하면 가스도 석유도 없다.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는데 어이구 무서워.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산 군수물자를 구매한다라는 외신이 나오고요. 사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만큼 포탄이나 탄약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러시아 경제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힘들다라는 말도 맞고요. 유럽이 힘들다라는 말도 맞아요.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깎아먹으면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좀 쉬었다 하자 이럴 것이냐의 문제지 서로 힘든 건 마찬가지죠. 어떤 한편에서는 뭐 러시아 괜찮다 러시아 안 괜찮다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는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죠. 유럽도 당연히 힘들고요. EU에서 에너지 장관 회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횡재세 정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재세를 추진해서 금요일에 에너지 장관 회의를 하는데요.
있고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표로 횡재세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전해드린 여러가지 뉴스 중에서 이분이 하셨던 얘기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상자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규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달러와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어제 좀 변화가 있었는데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